서울 외곽의 오래된 단독주택. 담쟁이가 반쯤 덮은 회색 담벼락 안쪽으로 아흔을 바라보는 한 할머니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양춘희, 84세. 평생 바느질과 식당 일을 하며 두 아이를 키웠다. 남편 최정우, 향년 89세. 전날 저녁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상주도 울부짖는 통곡도 없었다. 그저 정적만 내려앉은 집. 그 정적을 깨는 건 오래 울리는 전화벨 소리였다. 여보세요. 장례식장 예약 도와드리려고 전화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대답했다. 예, 제가 지금 혼자라 준비를 좀 부탁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녀는 혼자였다. 딸이 한 명 있기는 했다. 하지만 딸의 가족은 남편과 다른 사람이었다. 병원에서도 집에서도 마지막까지 조용한 사람이었다. 남편은 평생 큰 소리 한 번 내지 않았다. 말수도 적었고 밖으로 돌지도 않았다. 할머니는 늘 답답했다. 그러면서도 그런 사람이 좋았다. 할머니가 말한다. 여보, 당신 가고 나니 집이 더 조용해졌네. 근데 우리 딸은 어디 있는 거야? 딸 미정. 결혼 후 멀어졌지만 그래도 부모를 챙기던 아이였다. 하지만 할머니는 불길한 예감이 있었다. 딸의 SNS에 며칠 전 올라온 글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드디어 유럽 출발. 자유를 찾았다. 할머니는 다시 중얼거렸다. 설마 그랬겠어. 오늘 남편 장례식인데. 장례식장은 서울 강동의 작은 병원 장례식장이었다. 임종 때 가족이 없으면 병원에서 준비해준다며 뭉쳤다. 나레이션. 전시실 한편 작은 국화꽃 두어 송이. 그 옆엔 조문객 한 명 없는 빈 의자들만 놓여 있었다. 할머니는 유골함을 바라보며 말했다. 여보, 딸이 오긴 오겠지? 아무리 그래도 오늘인데. 하지만 딸은 오지 않았다. 그리고 저녁 8시 장례식장 로비 TV에서 보도되는 영상이 그녀의 심장을 얼어붙게 했다. 오늘 인천공항 유럽 여행객들 출국 행렬. 거기엔 미정과 미정의 남편 그리고 손녀가 웃으며 인터뷰하는 모습이 있었다. 가족여행이요. 10년 만에 가는 여행이라 너무 설레요. 할머니는 손에서 떨고 있던 종이컵을 떨어뜨렸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딸 대신 사위에게서 문자가 왔다. 사위. 어머님, 갑자기 일정이 잡혀서요. 아버님 장례는 형식적일 테니 어머님이 잘 마무리해 주세요. 유럽은 취소가 안 돼서요. 할머니는 손끝으로 화면을 몇 번이고 밀어보았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다. 나레이션. 이 한 줄의 문자가 84년을 버텨온 한 노인의 마음을 무너뜨리기엔 충분했다. 다음 날 아침 발인은 무겁게 이어졌다. 상주도 아닌 조문객도 없는 발인. 할머니 혼자 상복 차림으로 남편의 관 옆에 앉아 있었다. 장례식장이 조용해지자 할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나 이제 모든 걸 정리하려고 해. 그녀는 주머니에서 부동산 전화번호가 적힌 쪽지를 꺼냈다. 딸과 사위가 살던 집. 사실은 할머니 소유였다. 수십 년에 걸쳐 남편과 함께 모은 돈으로 사준 집. 사위는 집을 자기 소유라 생각하며 살았고 딸은 그 사실을 잊고 있었다. 할머니가 집을 사준 이유는 단 하나였다. 억척같이 살기 싫어서 딸만큼은 편하게 살라고. 그런데 그 딸은 남편의 장례식 날 여행을 택했다. 부동산 중개업소? 어머니, 집 매매로 내놓으신다고요? 예. 빨리요. 제일 빨리. 중개사는 주소를 확인하고 눈을 크게 떴다. 5억인 가격 좋습니다. 근데 현재 세입자 아니 가족이 살고 있다고 하셨죠? 그래서요. 알아서 비워달라고 하겠죠.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나레이션. 그녀는 화가 난 것이 아니었다. 단지 슬펐을 뿐이었다. 그 슬픔이 결심이 됐다. 그날 밤 딸에게 보낸 짧은 메시지 한 통. 미정아. 아빠 장례식 다 끝났어. 너희 집 말이야 매매로 내놨다. 내가 오지 않은 이유는 묻지 않을게. 근데 너희 집은 그게 마지막이야. 메시지를 듣고도 미정은 연락하지 않았다. 유럽에서 보낸 사진만 계속 SNS에 올라왔다. 남프랑스 도착. 하늘이 너무 예쁘다. 드디어 10년 만에 가족여행. 그 게시물 아래 지인들이 댓글을 달았다. 부럽다. 행복해 보여요. 그러나 한 명은 묻지 않았다. 묻는 대신 조용히 결단을 굳혔다. 나레이션. 10일 뒤 딸과 사위는 환하게 웃으며 공항에 도착했다. 사위는 자신의 집 앞에서 낯선 종이를 발견했다. 매매 계약 체결 완료, 잔금일 통보. 사위는 허둥지둥 전화했다. 사위. 어머님, 이게 무슨 집을 파셨다고요? 할머니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래, 내가 선택한 거지. 내 남편 장례식보다 내 여행을. 사위. 그건 제가 몰라서. 아냐. 넌 알았어. 그러니까 문자라도 보냈지. 사위는 말을 잃었다. 잠시 후 딸 미정이 울먹이며 전화를 바꿨다. 딸. 엄마 왜 그러셨어?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너한테 말하면 뭐가 달라졌겠니? 할머니의 목소리는 누구보다 조용했지만 누구보다 강했다. 나레이션. 사람들은 할머니가 분노해서 집을 판 줄 알았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다. 그날 남편의 발인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 할머니는 혼잣말했다. 여보, 우리 아이들 이제 내 손에서 벗어나게 해야겠네. 딸은 어릴 때부터 의지하던 아이였다. 그 의지가 점점 기대가 되고 기대가 권리가 되고 권리가 당연함이 되어버린 건 어쩌면 그녀의 잘못이었다. 그래서 결심했다. 이 집을 팔아서 남은 삶을 스스로 살겠다고. 이제는 딸에게 의지하지 않겠다고. 몇 달 뒤 할머니는 작은 임대 아파트로 이사했다. 관리비도 저렴하고 동네 복지센터도 가까웠다. 그곳에서 그녀는 요가를 시작했고 동네 할머니들과 함께 봉사활동도 다니기 시작했다. 나레이션. 하루의 무게가 가벼워졌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는 삶이 오히려 그녀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남편의 사진 앞에서 할머니는 말했다. 여보, 나 이제 괜찮아. 우리 딸도 시간이 지나면 알겠지. 뒤늦게 죄책감에 울던 딸은 몇 번이나 할머니 집을 찾았지만 할머니는 예전 그대로의 목소리로 말했다. 미정아, 엄마는 이제 너에게 기대지 않기로 했어. 너도 내 삶을 살아. 그리고 덧붙였다. 엄마도 내 삶을 살 거니까. 나레이션. 갈등 속에서도 분노 속에서도 한 노인의 선택은 단 하나였다. 의지하지 않기. 기대하지 않기. 스스로의 삶을 회복하기. 조용하지만 단단한 문장.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삶의 지혜였다. 집을 팔아버린 그 사건은 단순히 부동산 매매 이상의 의미를 남겼다. 딸 미정은 귀국 직후부터 친정과 연락을 시도했지만 할머니는 최소한의 말만 남길 뿐 그 이상 감정을 섞지 않았다. 전화는 짧았다. 딸, 엄마 우리 얘기 좀. 미정아, 너도 여행 다녀오느라 피곤할 텐데. 쉬어라. 딸, 엄마 그게 아니고. 엄마 피곤하다. 다음에 얘기하자. 뚝. 나레이션. 평생 딸에게 먼저 손 내밀던 사람은 그날 이후 한 번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다. 그 변화는 딸에게도 사위에게도 마치 낯선 풍경처럼 느껴졌다. 미정은 남편에게 물었다. 딸,
여보, 그날 왜 그렇게 문자만 보내고 끝냈어? 엄마 목소리라도 듣고 얘기했어야지. 하지만 사위는 고개를 돌렸다. 사위, 당신도 알잖아. 가고 싶었는데 환불이 안 됐어. 딸, 그게 이유라고 말이라고 해. 아빠 장례식인데? 사위는 짜증을 섞어 말했다. 사위, 당신 아버님은 이미 오래 아프셨고, 근데 이 여행은 예약한 지 2년이었어. 우리도 우리 삶이 있잖아. 미정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사위의 뒷말이 더 날카롭게 꽂혔다. 사위, 그리고 그 집도 사실 우리 집이 아니었던 거잖아. 장인어른 장례식 이후에야 알았어. 명의가 어머님 거였다는 거. 그 말이 결정적이었다. 미정은 한동안 입을 열지 못했다. 나레이션. 딸은 그제서야 깨달았다. 자신이 당연하게 누렸던 공간이 사실은 부모가 마지막까지 지켜온 울타리였다는 것을. 며칠 뒤 초등학교 6학년 손녀 현아가 엄마의 눈치도 보지 않고 혼자 버스를 타고 할머니 집을 찾아왔다. 새로 이사한 임대 아파트는 오래됐지만 깨끗했다. 띵동. 문이 열리자 현아는 울먹이며 뛰어들었다. 손녀. 할머니 엄마가 말 안 해줘서 집 팔린 이유도 모르고 할아버지 장례식도 못 갔어. 할머니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현아야, 너 잘못 아니야. 넌 오히려 와줘서 고맙다. 손녀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손녀, 할머니, 엄마랑 아빠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 할머니 집이었으면 왜 할머니 마음대로 하면 안 돼? 할머니는 웃었다. 지나치게 어른스러운 손녀의 말투가 돌아가신 남편을 떠올리게 했기 때문이었다. 현아야, 사람은 누구나 실수도 하고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할 때도 있어. 그럼 할머니는 안 속상해? 속상하지. 근데 내 삶이니까. 내가 정리해야지. 나레이션. 할머니는 손녀 앞에서 단 한 번도 원망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리고 그 모습은 손녀에게 오래 남았다. 할머니가 사는 새 아파트는 대부분 7090대 노인들이 모여 사는 경로주택이었다. 소문은 빠르게 돌았다. 저기 새로 오신 분 있죠? 딸 집을 팔아버렸다던데. 아이고, 얼마나 서운하면 그랬대. 근데 대단하지 않아? 나였음 못했지. 어느 날 복지센터 요가는 끝나고 옆자리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웃 할머니, 근데 정말 딸 집을 팔아버렸어요? 양춘희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응, 팔았어. 미안해요. 너무 사적인 질문이었네. 아니요, 괜찮아. 그냥 내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정리였어. 나레이션. 그녀는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누군가의 딸, 아내, 엄마가 아닌 오롯이 나로 살아가기로 한 사람이었다. 한 달이 지나고 미정은 결국 엄마의 집으로 찾아왔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 조용히 문을 두드렸다. 엄마 나야. 문이 열렸고 할머니는 무표정하게 딸을 바라봤다. 딸, 엄마 나 잘못했어. 그땐 정신이 없어서 여행 준비도 있고. 근데 아빠 장례식에 못 간 건 정말 그만해라. 할머니는 손을 들어 조용히 말을 막았다. 미정아, 사람이 사는 데는 순서가 있어. 죽음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마지막 예의거든. 딸의 눈이 붉어졌다. 딸, 엄마 나 다시 집 사고 싶어? 혹시 다시? 아냐.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집을 팔았던 이유는 벌 주려고가 아니야. 너도 이제 내 도움 없이 살아보라고. 딸, 엄마가 나버리는 거야? 아니, 벗어나게 해주는 거야. 나레이션. 그녀는 딸을 향해 평생 준비했던 문장을 처음 꺼냈다. 미정아,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어.
딸은 오열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등을 토닥이지 않았다. 그 눈물은 딸이 스스로 흘려야 하는 것이었다. 며칠 뒤 할머니의 하루는 바쁘게 흘러갔다. 새벽 산책, 복지센터 요가, 미술치료, 무료 급식 봉사, 동네 아이들 책 읽어주기, 나레이션, 누군가의 어머니로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아내로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위해 사는 하루였다. 새 친구도 생겼다. 옆집 87세 박할머니가 말했다. 이웃, 춘희 씨는 참 대단해. 나 같으면 딸이랑 싸우고 스트레스 받아서 아무것도 못했을 텐데. 춘희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다. 그러면 내가 손해야. 내 인생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말은 곧 그 아파트에서의 유행어가 되었다. 춘희 씨처럼 살아야겠다. 내 인생은 내 인생이다. 사람들은 그녀를 단단한 할머니라고 불렀다. 어느 날 사위에게서 연락이 왔다. 사위, 어머님 저희가 이사갈 집을 구해야 해서 혹시 매매잔금에서 조금만 돌려주실 수 있는지.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다. 안 된다. 사위, 그럼 저희는 정말 길거리에 나왔는데. 그래도 안 된다. 내가 선택한 결과니까. 사위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사위, 저희도 사정 있는 건 나도 마찬가지다. 84살에 혼자 사는데 내가 왜 너희 사정을 챙겨야 하냐. 나레이션. 그 순간서야 사위는 이 할머니를 더 이상 만만하게 볼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딸 미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엄마에게 더 자주 연락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내용은 달라져 있었다. 예전처럼 부탁하거나 기대하는 전화가 아니었다. 엄마, 오늘은 뭐 하셨어? 엄마, 무릎은 괜찮아? 다음에 김치 담그면 조금 가져다 줄게. 할머니는 예전처럼 금세 마음을 열지는 않았다. 하지만 어느 날 손녀에게 말했다. 현아야, 너희 엄마 요즘 많이 달라졌다? 현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손녀, 응. 엄마, 할머니 집 판 거 충격받고 요즘 자기 반성 엄청 하고 있어. 할머니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그럼 조금은 기다려줘야겠네. 나레이션. 그녀의 마음이 아주 다친 건 아니었다. 단지 서둘러 열지 않을 뿐이었다. 나레이션. 새로운 집에 정착한 지 2달. 하지만 할머니에게 한 곳만은 쉽게 손이 가지 않았다. 그곳은 남편의 작은 서랍. 작은 나무 서랍장은 예전 집에서 그대로 가져온 유일한 가구였다. 색은 약간 바랬고 모서리는 세월에 닳아 둥그러졌지만 손을 얹으면 남편의 체온이 아직도 남아있는 듯했다. 할머니는 손끝으로 서랍을 천천히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영정용 양복 사진, 결혼식 때 신랑이 쓴 편지, 딸 미정이 초등학교 때 만든 카드, 그리고 할머니에게만 남긴 짧은 쪽지가 있었다. 춘희야, 내가 힘들 때는 내가 있는 이 방으로 와서 쉬어. 나는 떠나도 내 마음은 여기 있을 거야. 할머니는 그 종이를 바라보다 소리 없이 중얼거렸다. 당신은 왜 나만 이렇게 강하게 만들어 놓고 먼저 갔어. 눈물이 한 방울 서랍 위에 떨어졌다. 나레이션. 그녀는 한참을 울었다. 그러나 그 눈물은 후회가 아니라 다시 살아가기 위한 비움의 시작이었다. 그 무렵 딸 미정에게 위기가 닥쳤다. 남편 회사가 구조조정을 시작했고 사위는 계약직 전환 통보를 받았다. 퇴직금도 연차 보상도 없었다. 사위는 술에 취해 귀가했고 그날 처음으로 무너져 울었다. 사위, 미정아, 내가 잘못한 거 맞아. 장인어른 장례식. 내가 미쳤었나 봐.
미정은 조용히 남편의 등을 두드렸다. 그간 쌓였던 원망도 남편의 눈물 앞에서 힘을 잃었다. 딸, 여보, 우리 이제 엄마한테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처음부터 다시 하자. 나레이션. 그녀는 비로소 알았다. 엄마가 벗어나게 해준다고 했던 말의 의미를. 손녀 현아는 6학년 졸업을 앞두고 에세이 대회에 참가했다. 주제는 가장 존경하는 사람. 현아는 주저하지 않고 썼다. 나는 할머니 같다. 평생 가족을 사랑했지만 자기 인생도 소중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군가의 도움 없이도 걷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 글은 학교에서 금상을 받았다. 교사가 할머니를 직접 초대했다. 교사, 현아가 정말 할머니를 존경하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에겐 보기 힘든 가치관이에요. 할머니는 머쓱하게 웃었다. 아이고 뭐 그런 걸. 그날 현아는 할머니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손녀, 할머니, 나는 나중에 할머니처럼 강하고 할머니처럼 따뜻한 사람이 될 거야. 할머니는 그 말에 말없이 손녀를 꽉 안아주었다. 며칠 뒤 미정은 드디어 결심을 하고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딸, 엄마, 혹시 이번 주말 시간 좀 내줄 수 있어? 왜? 뭐 필요한 거 있냐? 딸, 아니,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냥 보고 싶어서. 잠시 침묵. 그 침묵은 길었지만 할머니의 마음을 흔들기엔 충분했다. 알았다. 점심쯤 와라. 나레이션. 딸은 엄마에게 처음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준비하며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주말 아침, 딸과 사위는 손녀와 함께 할머니 집에 찾아왔다. 하지만 초인종을 누르기 전 사위가 먼저 말했다. 사위, 여보, 오늘 내가 먼저 무릎 꿇을게. 딸은 놀라 사위를 바라봤다. 그렇게 문이 열리고 사위는 그대로 엎드렸다. 사위, 어머님, 제가 정말 용서받을 짓을 한 게 아니라는 거 압니다. 그래도 다시 기회를 주실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의 등은 작고 초라해 보였다. 일어나라. 무릎 아프다. 사위, 정말요? 그래. 일어나는 김에 다신 그런 짓 하지 말고. 사위는 눈물을 훔쳤다. 나레이션. 그녀는 사위를 용서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미워하지 않기로 한 것뿐이었다. 노인의 용서는 분노를 내려놓는 기술이 아니라 삶을 가볍게 만드는 지혜였다. 며칠 뒤 할머니는 남편의 묘를 찾아갔다. 하얀 국화를 놓고 조용히 말을 건넸다. 여보, 여긴 참 조용하네. 바람이 살짝 옷자락을 흔들었다. 나 이제 우리 미정이한테 너무 깊이 기대지 않으려고. 그 아이도 자기 삶이 있으니까. 할머니는 묘비를 가만히 쓰다듬었다. 당신이 그랬잖아. 남은 사람들은 살아야 한다고.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미소 지었다. 걱정 마. 나 잘 살고 있어. 나레이션. 그날 할머니의 마음은 작은 새처럼 가벼워졌다. 저녁 무렵 미정은 조용히 물었다. 딸, 엄마, 내가 그동안 너무 의지했지? 할머니는 밥을 나르며 말했다. 응. 미정은 고개를 숙였다. 딸, 엄마는 어떻게 그렇게 단단해? 살다 보니 모든 건 결국 내가 감당해야 된다는 걸 깨달았거든. 딸은 울컥했다. 딸,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할머니는 딸의 손등에 손을 올렸다. 그럼 오늘부터 시작하면 되지. 나레이션. 그녀는 딸을 다시 품어주지 않았다. 대신 걸어가는 길을 멀리서 지켜주는
그런 어른이 되기로 했다. 식탁 위에 세 사람의 손이 나란히 모였다. 손녀 현아는 씩 웃었다. 손녀, 우리 이제 서로 기대려고만 하지 말고 서로 도와주면서 살자. 사위도 고개를 끄덕였다. 사위, 어머님, 저희 정말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미소 지었다. 그래, 그러자꾸나. 나레이션. 그들은 완전히 예전처럼 돌아가진 못했다. 하지만 예전보다 더 솔직하고 더 단단한 관계가 되었다. 할머니는 그날도 남편 영정 사진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작은 촛불이 깜빡이며 방 안에 흔들리는 기운을 드리웠다. 흰 국화 한 송이가 물잔에 꽂혀 있었고 그 앞에서 할머니는 오래 묵힌 한숨을 내쉬었다. 여보 당신 같으면 어쩌라고 했을까? 사위가 남의 장례식 와서 관광 다니는 꼴 보고도 가만히 있으라 했을까? 목소리는 누구에게 들리기 위한 것도 아니었다. 그저 스스로에게 되묻는 독백이었다. 문득 며칠 전 딸의 표정이 떠올랐다. 엄마 사위가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 거기까지 맘 상할 일은. 항상 사위를 감싸던 딸의 모습,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멀뚱멀뚱 서 있다가 곧장 공항으로 향하던 사위의 뒷모습, 할머니는 손등을 조용히 움켜쥐었다. 그날 이후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또르르 굴러나오기 시작했던 것이다. 장례를 마친 후 딸과 사위는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사흘 후 딸은 무심하게 말했다. 엄마, 이번에 집 정리 좀 하면 안 돼? 아무래도 아빠 돌아가셨으니까 큰 집은 필요 없잖아. 우리도 애 학교 문제도 있고 집도 옮겨야 해서 엄마 집 팔면 자금 조금만 지원해 주실 수 있지? 그 말은 곧 아버지 돌아가셨으니 집은 우리한테 넘겨달라. 라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할머니는 처음엔 웃으며 넘겼다. 그러나 며칠 후 사위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다. 어머니, 부동산에 매물 올려뒀습니다. 요즘 시세 좋을 때 빨리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말투는 공손했으나 단호했다. 이미 자신들이 결정한 일이라는 태도였다. 그 순간 할머니의 마음속에서 아주 오래전 남편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할머니는 그 말을 손바닥에 새기듯 되뇌었다. 그리고 그녀는 소리 없이 결심을 내렸다.